244쪽에 물질대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물질대사와 촉매.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학반응인데요. 화학반응. 여러분이 3학년 1학기 걸 하셔서 아시겠지만 화학반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게 일어나는 편은 아니야. 외부의 에너지가 흡수가 되어야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외부로부터 어느 정도 여분의 열량을 바깥으로 방출시키면서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화학반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체 내에서도 일어난다고. 그래서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의 개념적인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특이한 일반적인 화학반응하고 좀 다르더라는 거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그걸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물질대사. 그러면 생명체 내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나려면, 그지? 보통의 경우에 화학반응은 600도 그 이상, 800도, 얘네들 그 특정 반응물들을 두 개를 부딪히게끔이라도 해야 이 두 개가 부딪혀서 뭐 뽀개지고 아니면 연결되고 이렇게 뭔가 생성물이 만들어지잖아. 이 둘을 가만히 놔두면 얘가 충돌이라도 하겠니? 안 할 거 아니야. 그지? 가만히 이 두 개가 째려만 보고 있겠지. 근데 외부에 에너지가 흡수가 되면 얘들이 운동에너지가 증가할 거고, 운동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이 둘이 충돌이라도 해야 뭔가 다른 형태로 물질이 합쳐지기도 하고 아니면 뽀개지기도 하고 하는 형태의 화학반응이 나타나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 몸 바깥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은 열에너지가 이렇게 흡수되어야지만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600도 내지 800도. 그지? 근데 우리 몸에서 600도 내지 800도의 열에너지를 높여주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다 뭉개져 버렸겠네. 빠그라졌겠어. 큰일 났겠지. 그지? 근데 실제 우리는 600도, 700도 정도의 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더라도 이와 비슷한 화학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지. 600도 내지 800도만큼의 발화점 이상의 온도 같은 어떤 뭐 연소 반응을 하려 그러면 발화점 이상의 온도 같은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더라도 우리 몸의 시스템은 36.5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화학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그렇게 특화된 화학반응을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네와 다르게 굉장히 낮은 체온과 같은 정도의 온도만 돼도 화학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뭐다? 자, 촉매라는 아이가 있기 때문이야. 촉매. 그럼 촉매의 역할이 뭐고, 촉매로 쓰일 수 있는 효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오늘 연달아서 여기를 끝내버릴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245쪽을 지금 먼저 설명하고 있어. 245쪽을 설명을 하고 245쪽에 물질대사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물질대사에 필요한 여러 효소가 촉매가 어떤 역할을 해줘서 화학반응이 스무스하게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까 해. 자, 일단 크게는 물질대사에 무슨 작용이 있냐면, 화학반응을 한다 그러면 아주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낱개로 떨어져 있었던 물질들을 얘들의 운동에너지가 증가해서 충돌해서 부딪혀서 한 덩어리가 된 상태처럼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겠지. 그지? 낱개로 있었던 물질들이 연결되어 사이즈가 커져 있는 물질이 되게끔 해주는 화학반응도 있을 거고. 그죠? 그걸 이 왼쪽에, 화살표의 왼쪽에 표현하는 것들을 항상 우리는 반응물이라고 해. 그리고 반응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기질이라고도 표현해. 반응물, 그리고 왼쪽으로 기질. 그리고 오른쪽에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는 생성물이라고 해. 항상 화학반응에서. 어떠한 반응이든. 되죠? 오케이? 그래서 반응물은 따로 떨어져 있었던 형태의 물질이었는데 그들이 연결해서 사이즈가 커져 있는 상태의 물질이 됐어요. 라고 하여 이런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로 됩니다. 라고 표현하는 화학반응이 있어요. 물질대사 중에. 여러분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 이걸 무슨 반응? 자,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커지는 형태의 생성물이 만들어지게끔 한 형태여서 덩치가 커진다라고 하여 이러한 화학반응을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되죠? 오케이. 자, 이런 반응도 있겠지만 또 어떤 반응도 있겠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먹어줬던 거. 그죠? 꾀돌이 먹었잖아요. 꾀돌이 소화시켰죠? 열심히 앙앙앙 아작아작 해서 사이즈가 작아진 형태로 되게끔 했죠? 여러분이 밥 먹거나 고기 먹거나 예? 그러면 그 고기 안에 있었던 단백질 성분이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잖아요. 맞죠? 소화가 되어야지만 세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덩치가 큰 형태로는 세포로 못 들어가니까 이 덩치가 큰 것들을 잘게 쪼개서 사이즈가 작은 형태로 되게끔 흡수하게 하잖아요. 그게 뭐야?
이화작용이에요. 이화작용. 여러분이 먹어줬던 큰 사이즈의 음식물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들을, 이게 큰 덩어리야, 그들을 잘라서, 소화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잘라서 낱개로 떨어지게끔 해준 형태로 우리 몸의 세포로 흡수되는 거. 그죠? 왼쪽이 항상 반응물이고 오른쪽이 항상 생성물입니다. 그리고 덩치가 크니까 얘는 고분자죠. 고분자 물질이 자 화학 반응 이후에 분자 크기가 작은 저 분자 낱개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는 형태의 화학 반응도 있겠죠. 이걸 이별한다, 이혼한다 할 때 그 나눌 이자를 써서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크게는 이 물질대사라는 화학 반응은 크게 두 종류, 동화와 이화작용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하나의 여러분의 세포라고 하는 장소에서 동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이화는 안 일어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세포는 많은 세포 소기관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거, 엽록체라고 하는 거,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각각 있고 세포질이라는 공간에 막으로 구획된 각각의 역할을 해주는 장소들이 있으니까 어떤 장소에서는 열심히 동화작용을 하고 있어. 식물세포라면 엽록체가 있고 그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을 한다라고 중2기 때 배웠죠. 빛에너지 들어가, 여분의 이산화탄소 들어가, 물과 함께 믹스돼서 사이즈가 커진 포도당이라는 걸 만들잖아. 엽록체라는 장소에서는. 사이즈가 커지는 동화작용을 하는 장소와 동시에 그 세포 소기관은 세포 소기관 말고 다른 세포 소기관에선 이화작용을 할 수 있다고요. 돼요? 하나의 세포라는 장소에서 동화와 이화는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물질대사라고 하는 형태의 화학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런 물질대사라고 하는 형태의 화학반응은 항상 에너지의 출입이 같이 동반됩니다. 에너지 출입이 동반돼요. 에너지 출입이 동반, 함께 일어나더라. 오케이? 그럼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죠. 그죠? 화학 반응을 해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되면 발열 반응이고요. 그죠? 주변의 온도는 따뜻해지는 게 발열. 그죠? 주변 온도는 낮아지면서 그 입자가 에너지를 막 받는 거. 그게 흡열이니까.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동화작용은 이 낱개로 떨어져 있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붙여지게끔 할 때 에너지가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져야 돼. 들어가야 돼. 그쵸? 들어가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는 흡열작용. 흡열 반응. 되죠? 오케이? 에너지가 들어가고 들어가고요. 자, 흡열 반응이니까 주변은 에너지가 주위의 온도는 떨어지는 거고. 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아이들이 떨어지면서 이 연결을 시키고자 했던 에너지들이 외부로 방출되면서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낱개로 떨어져요. 그래서 주변 온도가 올라갑니다. 오케이?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시키다 보니까 얘는 발열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얘는 흡열 반응? 그죠? 에너지가 흡수가 되어줘야 이들을 연결시키게끔 해주는 에너지가 외부에서 흡수가 돼주어야지만 한 덩어리로 연결된 생성물로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이고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 이렇게 연결시키게 해줬던 그 에너지들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낱개로 떨어진 형태니까 발열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 245쪽 오른편에 나와 있는 물질대사와 에너지 출입해가지고 나와 있는 그 그래프가 표현이 됐을 때 이 그래프를 딱 보고 얘가 동화야, 얘가 이화야 라고 알아차리실 수 있게끔은 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프를 표현할 때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자, 항상 이 Y축의 에너지 수준이야. 에너지 수준. 에너지의 준위라고 한다면 왼편의 그림을 그리는 게 반응물이 항상 왼편부터 읽어주는 거야. 보통 왼편부터. 그래서 반응물의 전체의 에너지의 합은 이 정도인데 생성물은 에너지의 수준이 높아진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왜? 이들을 연결시키고자 할 때 외부에서 흡수됐던 에너지 값까지 들어가 주었더니 얘가 된 거잖아. 그지?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은 여기,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은 여기가 되어 있는 I. 이걸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만큼의 에너지가 외부로 흡수가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얘는 이미 가지고 있었어. 이 에너지를. 연결시켰던 이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에너지 수준이 여기면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 항상 왼편에 쓰는 게 반응물이니까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은 여기, 생성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수준은
이 외부 에너지들이 바깥으로 발산돼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낮아져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지금 이화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는 것만큼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차이가 나는 에너지만큼이 외부에서 흡수가 돼서 들어와서 생성물이 탄생되게끔 한 거죠.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형태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도 동화작용이 일어나지만 식물세포에서도 동화작용이 일어나니 이 동화작용에 해당하는 예시들, 어떤 화학 반응들이 있냐,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들, 어떠한 이화작용들이 있냐, 예시로 뭘 들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일단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뭐가 있을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동화, 동물의 몸에서 일어나는 동화작용으로는 언니 이번에 시험 범위였었잖아. 아닌가? 아미노산들이 계속 결합되는 거. 아미노산이 낱개로 하나로 따로따로 있었는데 걔가 결합이 되면서 폴리펩타이드가 되죠. 그거 동화예요? 동화 아니에요? 동화작용 맞죠? 맞아요. 네, 아미노산이 합성돼서 아미노산들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의 명령어에 알맞게 1번 아미노산 그 다음에 10번 아미노산 와라, 뭐 20번 와라, 뭐 2번 와라라고 하는 명령어, 유전 명령어가 이미 있거든요. DNA상. 그 DNA상 가지고 있는 그 명령어에 알맞게끔 결합이 돼서 연결되어서 사이즈가 커집니다. 단백질이 합성될 때도 이런 형태로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죠. 왜? 단백질 합성은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니까 아미노산 1번 아미노산, 뭐 10번 아미노산, 뭐 20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 그것들이 계속 결합되면서 사이즈가 커지는 거잖아.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니까. 네? 아미노산들이 결합돼서 폴리펩타이드 되는 거.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 다 동화작용. 맞죠? 오케이? 그리고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있었어. 근데 얘가 세포로부터 세포 하나를 만들어야 될 때 세포 질량만 늘어나서 나는 핵을 갖고 있지만 네가 핵이 없으면 세포로 기능할 수 있나?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세포로부터 또 하나의 세포를 분열을 통해 하나의 똑같은 체세포를 만들어내기 전 제일 먼저 뭐해? 얘에 있던 정보,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정보를 원본을 바탕으로 그대로 복제. 맞죠? 원본을 바탕으로 그대로 복제, DNA를 복제했었잖아. 복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 세포의 체세포 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길 때 염색체가 되게 하여 정 가운데 배치를 하고 정보를 반 나눠갔었잖아. 이렇게 쫙 나눠가서 원래랑 똑같이 배열을 시켰죠. 기억나죠? 그래서 뭐 할 때? DNA가 원본을 바탕으로 2배로 복제될 때 DNA가 복제되는 것도 뭐겠습니까? 동화작용이죠. DNA가 복제되는 거. 그쵸? 원본을 바탕으로 뉴클레오타이드를 계속 순서대로 결합을 계속 시킬 거니까. 맞지요? 그쵸?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호르몬 위기실 들어볼까요? 인슐린의 작용. 인슐린은 어떤 작용합니까? 이번 시험 범위겠네. 혈당량을 높여줍니까? 낮춰줍니까?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못 봐. 주인네가 언젠가 한번 나중에 굶을 수도 있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돈 많이 벌었을 때 플렉스에서 막 몇푼 백을 막 쌓아 지르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돈을 목돈으로 모아주는 거야. 한 끼를 굶었더라도 주인네가 간헐적 단식을 했다 하더라도 굶어 죽지 않는 거죠. 양분이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 저장했어요? 다당류 뭐였어요? 4글자. 이번에 쪽지 시험 보면서도 극단점을 많이 봤는데 글리세롤, 글루카곤, 글리코젠 중에 다당류 뭐였어요? 다당류. 글리세롤. 지방에 붙어있는 게 글리세롤이고요. 자, 중성지방을 만들게끔 해줄 때 이렇게 헷갈려. 왜냐면 이름이 너무 비슷하니까. 롤자 들어가는 거. 는 알코올 성분으로 여기 탄소들이 있으면 OH가 붙어있는 얘가 3탄소 화합물 글리세롤이고 얘는 중성지방에 지방산이 3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만들어지는 형태의 틀이야, 틀. 글리세롤은. 근데 다 당류니까. 당 성분인 포도당이 계속 챙겨서 쌓여져가지고 동물의 간에다 저장된 형태는
글리코젠이 합성되는 거. 인슐린의 작용이 글리코젠 합성을 늘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책에는 거기 어디 나와 있냐? 245쪽에 중간쯤에 물질대사 구분해서 동화작용해서 나와있죠. 작고 간단한 분자를 크고 복잡한 분자를 합성하는 과정. 이럴 때 에너지가 흡수된대. 세포는 동화작용을 통해 세포의 구성 성분이나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한대. 예시에 단백질 합성, 그죠? 아미노산들을 결합시키는 거, 그 다음 식물의 광합성, 그죠? 그거 말고 또 뭐 있다고? DNA가 복제되는 것도 있고, 적어줘. DNA가 복제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슐린의 작용으로 간과 근육에서 다당류 글리코젠이 합성되는 것도 있다고요. 간 근육에다 간과 근육이라는 조직에 포도당, 혈액에 돌아다니고 있던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놨었잖아요. 인슐린의 작용 덕분에. 그죠? 간 근육에 딱 저장하는 거 있었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이화작용에는 뭐가 있을까? 이화작용의 예로는 예시로 많이 들었던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백질이 소화가 돼가지고 최소단위인 아미노산이 되는 거, 이것도 다 이화작용이잖아. 그지? 지방이 중성지방이 되는 거, 이것도 다 이화작용이잖아. 아니, 지방이 중성지방이 되는 거, 지방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최소 단위체로 뽀개지는 거. 그지? 녹말이 포도당으로 되는 거, 이거 다 소화잖아. 소화. 그지? 소화과정. 그래서 이화작용에 대표적으로 소화가 있고요. 소화까지는 많이들 생각해. 이혼, 이별, 뽀개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생명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생명체가 영위하는 가장 고유한, 생명체만이 갖는 고유한 물질대사에는 나는 모든 생물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고유한 세포 호흡을 예시로 들 거야. 이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가, 그지? 개념 정의가 되게 중요해. 세포 호흡까지만 설명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여기 더 확장하는 것들 설명할 건데, 세포 호흡 뭐냐면, 나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화폐 바꾸는 거. 그죠?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기 전에, 그죠? 그 나라 돈으로 바꿀 수 있고, 거기 도착하자마자 그 나라 돈으로 바꾸죠. 그죠? 환전을 하는 거. 환전. 그지?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가지고 뭐 컵라면 사 먹었다고 해서 바로 고승돈을 거기서 이제 통영에서 받는다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달러가 내가 지갑에 있는데 달러를 그냥 버릴 건가? 그러진 않잖아. 달러 가치가 높아졌을 때 은행 가서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양분을 작은 사이즈 형태로 흡수해서 받아들였어. 그치? 잘라 컷 잘라가지고 세포 호흡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가장 최소 단위체로 여러분의 세포 안으로 받아들였어. 에너지 원들을. 근데 이 자체로 세포에서 에너지를 쓰는 거 아니야. 효소들한테 이 자체로 돈을 지불하면서 일을 시키는 그런 건 아니야. 얘가 달러야. 달러인데 우리나라에서 바로 달러를 통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화폐로 바꿔주는 거야. 세포라고 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화폐 단위는 ATP라는 화학적 분자 구조야. ATP, 아파트 아니야? ATP라는 화학적 화폐 구조야. 근데 얘는 실제 ADP라고 하는 아이에 무기인산이 붙어서 만들어진 거야. ATP의 T가 트리포스페이트거든. ADP의 D는 디포스페이트고, 똑같은 게 두 개 있다라는 개념이고, 두 개까지 있을 때는 에너지가 적게 저장되어 있는 건데 세 개까지 있었을 때가 에너지가 많이 저장되어 있어. 근데 얘가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화폐라고 생각하면 돼. 신사임당, 네? 또는 뭐 5만원권, 1,000원권, 만원권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돈이야. 이 화학적 화폐가 세포라고 하는 곳에서 쓸 수 있는. 근데 포도당의 화학적 에너지도 에너지원이고, 아미노산의 화학적 에너지도 에너지원이고, 지방산이나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원이잖아. 그지? 덩치가 너무 커서, 음식물이 너무 커서 열심히 소화를 시켰잖아. 작은 사이즈가 되게끔 했잖아. 근데 얘를 직접 쓰면 좋은데 우리 세포는 그러지 못하더라고. 이 화학적인 형태 그대로 못 쓰고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화학적 화폐 구조는 이 화학적 화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얘야. 그래서 반드시 포도당 또는 뭐 아미노산 또는 뭐 지방산이라고 하는 이런
달러들. 우리나라 비유를 할게. 우리나라야. 우리나라에서 얘가 달러, 엔화, 또는 위안화야. 그지? 근데 걔가 돈의 가치를 가지고는 있잖아. 그지? 그래서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신사임당권으로 은행 가서 바꾸죠. 그렇게 바꿔주는 은행에 해당하는 세포 소기관이 누구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야. 식물세포도 동물세포도 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를 가지고 있어. 저기를 거치면서 항상 화폐를 바꿔줘. 되죠? 그리고 얘네들의 화학적 화폐 구조에 이 미토콘드리아를 거치면서 얘로 뿅 바뀌냐 그러지 않아.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산소라는 기체가 충분히 많이 제공되어야 많은 ATP가 만들어져.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고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의 지방산들이 이렇게 있을 때 산소가 들어가서 돼요?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화학적 화폐 구조로 바뀌어. 근데 실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 화폐의 가치 100%가 다 ATP로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행 가서 환전하면 은행도 은행이 운영되게끔 하기 위해서 뭐해? 수수료 좀 떼고 그지? 은행한테 수수료 좀 주고 우리가 우리나라 돈을 바꾸는 거잖아. 수수료 좀 받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뀔 때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열에너지들이 대부분 발생이 돼버리고 정말 일부만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바뀌어. 돼요? 열에너지 형태로 소실이 돼버려.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사용돼버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에너지의 구조가 다 100% 모두 다 ATP로 다 바뀌는 건 아니고 일부가 ATP로 바뀌어서 얘네들을 효소한테 야 얼마 너 일해라 라고 돈을 지불하면서 효소들을 통해 전반적인 물질대사가 일어나는 거야. 온도가 낮아도 효소라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 그 알바 시킬 때 어느 정도 적당히 돈 주고 시켜야지 못 시키잖아. 그런 것처럼 이 ATP라는 화폐로 효소들 각각들한테 어느 정도 에너지를 주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거야. 화학 반응이, 물질대사가 생명체 내에서 온도가 낮더라도. 그리고 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이 이렇게 세포에 의해서 일어날 때 이들이 가지고 있던 화학적 에너지의 최종적인 값이 다 ATP로 바뀌는 건 아니고 일부만 바뀌는 거야. 대부분 열로 바뀌어서 체온 유지에 사용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성된 얘네들의 값이 이 포도당이, 아미노산이, 지방산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값에 똑같은 값은 아니잖아. 똑같은 값은 아니다 보니까 이화작용에 속하는 거야. 반응물은 에너지 수준이 높았는데 고작 만들어진 ATP라는 화학적 물질은 더 적은 수준으로 생성물이 만들어지니까 이때 나온 열에너지로 에너지가 체온 조절에 사용돼 버려서 다 얘는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죠?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은 더 높았지만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은 좀 낮아진 형태가 돼버려서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에 속하는 거야. 되죠? 그리고 포도당 탄소, 수소, 산소라는 원소를 갖고 있고 아미노산, 탄소, 수소, 산소의 질소를 갖고 있었죠. 지방산,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노폐물이 발생이 돼버리더라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얘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암모니아라는 노폐물도 생기더라. 이건 중학교 2학년 때도 많이 했던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면서 자, 세포호흡은 이렇게 이화작용이더라. 그러면 잠깐 10분 쉬었다가 그러면 그 효소들이 어떤 식으로 하여서 우리 몸에 다양한 효소들이 어떻게 촉매역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245쪽은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됐죠?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조금 더 매끄럽게 끝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은 244쪽. 그래서 물질대사는 우리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인데 화학반응이 온도가 되게 낮아도 36.5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지? 동화작용이나 이화작용이라는 화학반응이 일어나더라고. 그 동화와 이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덕분이냐면 효소 때문이야. 효소.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600도에서 800도만큼의 열에너지가 제공이 된 거와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유. 얘는 효소 덕분이더라. 근데 효소를 명명하는 게 효소의 역할이 뭐냐면 화학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준 일꾼이야. 화학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준 일꾼. 빠르게 해준 일꾼. 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빠르게 해준 일꾼. 그 일꾼들에게 아까 방금 제가 세포호흡하면서 ATP가 사용이 돼요 라고 하는 거 얘기했던 것처럼 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일을 잘 해주게끔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의 효소가 모든 화학 반응을 다 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소화 효소를 배웠던 것처럼 아밀레이스는 녹말하고만 세포 소화작용을 했었죠. 트립신이나 펩신 같은 거는 특정 단백질하고만 얘를 아미노산으로 소화를 시켜줬던 것처럼 모든 효소가 모두 다 똑같은 반응물하고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효소의 특징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자, 아무튼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준 일꾼이라고 내가 표현했지만 이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촉매라고 해요. 촉매. 화학 반응의 속도에 관여하는 아이들을 다 촉매라고 합니다. 촉매.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준비하면서 경험을 해봤던 친구들은 뭐 하나를 명명하는 다양한 용어들 때문에 그 용어가 얘가 맞는 건가? 얘가 틀린 건가? 이것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하고 힘들어해요. 특히 생물은 언어학이야. 언어학. 그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해도 이런 의미에서 이 역할에서 얘한테는 맞는 표현. 저렇게 표현해도 저런 의미에서 또 맞는 표현. 이렇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의미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 아이를 설명하는 여러 역할들이 있겠죠. 그것들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달리해주는 모든 물질들, 화학 반응 속도에 관여하는 모든 물질들을 우리는 다 촉매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의 속도에 관여하는 모든 종류의 물질들 촉매라고 합니다. 촉매. 오케이? 근데 그런 촉매에 실험실에서는 정촉매, 역촉매, 여러분 책에서는 부촉매라고도 해요. 부촉매, 얘를 다른 말로 역촉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화학 반응을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되게 빨리 해줘야 될 때도 있고요. 실험실 상황에서는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되게 일부러 느리게 해줘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촉매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준 아이고요.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부촉매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일부러라도 느리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아이를 우리는 부촉매, 다른 말로 역촉매라고 해요. 여러분 하이탑 책에는 부촉매로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또 역촉매라고 언급될 수도 있으니까 다 또 설명해드린 거예요. 그러게 되면 자 봐봐. 우리의 생체 내에서의 이 효소는 화학 반응의 속도가 원래는 600도에서 한 800도만큼의 에너지가 외부 에너지가 되게 많이 흡수되어야지만 얘가 화학 반응을 하는 거다. 그지? 근데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화학 반응을 하게 하는 거니까 화학 반응을 어떤 역할이야? 일부러 더디게 하게끔 하기 위한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효소들은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효소는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진 저 효소는 주로 정촉매 역할만 있습니다. 부촉매 역할을 해주는 것들은 없어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효소는 대부분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에 사용되는 아이들만 있다는 거.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만 있다는 거. 그리고 인체에서 그것들이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를 우린 생체 촉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효소의 대부분의 주된 성분이 뭐예요? 탄수화물입니까? 지방입니까? 단백질입니까? 뭘까요? 효소의 주된 성분들은 탄수화물일까요? 지방일까요? 단백질일까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 많이 먹어줘야 되는 게 주로 단백질이었어요. 어디에도 많이 사용되고 여러분의 세포의 주 재료로도 단백질이 많이 사용이 되고 물질대사를 촉진하게끔 해주는 거에도 대부분이 단백질을 재료로 하여서 효소가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호르몬, 인슐린, 티록신, 글루카곤 들어보셨죠? 그런 호르몬도 단백질 계열로 만들어진 호르몬이야. 적군이 침입해서 항원, 그 항원에 대응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 항체 쪼가리도 다 단백질 쪼가리야. 따라서 단백질은 성장기 때 되게 많이 먹어줘야 돼. 효소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호르몬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항체의 재료가 되기도 하니까. 효소의 주된 성분은 단백질이야. 이거 단백질을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해. 무기물이 아니야.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탄소나 수소나 산소나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 아미노산의 기본적인 구조가 이랬었잖아. 그치? 아민기를 왼쪽에 가지고 있고 여기 지금 R기가 있고 H가 있는 공통적으로 모든 아미노산은 다 이런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미노산마다 1번부터 20번까지 서로 다른 형태의 타입을 갖고 있었던 거. 그치? 그래서 이러한 원소들, 이런 유기물, 탄소를 주축으로 한 탄소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유기물이라고 해요. 따라서 효소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하냐면 유기촉매라고도 표현해요. 유기촉매.
돼요? 속도에 따라서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정촉매. 그죠?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물질이니까 생체 촉매. 그리고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촉매. 얘의 반대는 무기촉매야. 우리 이런 효소, 여기 이 효소 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많이 나오냐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아이가 많이 나와. 우리 화학 반응식 하면서 그 H2O2 과산화수, 얘를 가만히 놔두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뭐와? 물과 산소로 분해가 돼. 열을 공급해주면 열분해가 된다고 하나, 여기다 촉매를 넣어주게 되면 촉매를 넣어줬을 때 겨우 이렇게 바뀌어. 여러분 얘가 소독약으로 많이 사용되잖아. 상처가 나지 않은 부위에다가 가산화수, 투명한 가산, 빨간 약 말고 투명한 가산화수소 떨어뜨리면 흰색 거품 생겨? 안 생겨. 근데 상처 난 부위에다 떨치잖아. 그러면 막 흰색 거품이 막 보고 생기죠. 왜냐면 상처 부위 세포가 노출이 되어 있죠. 그죠? 네, 막 살이 쓸렸죠. 다치게 되면 살이 쓸리잖아요. 그래서 빨개지잖아요. 그런 부위에다가 이 투명한 H2O2 과산화수를 떨치면 막 하얀색 거품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얘네들을, 이 과산화수를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우리 몸에, 동물의 몸에도 있고 식물에도 들어있어. 그래서 이걸 실험을 확인하고자 할 때 많이 샘플로 나오는 게 뭐 동물의 생간을 이용했다거나, 오케이? 또는 감자의 즙을, 감자를 빻아가지고 감자즙을 이용해서 감자즙을 좀 넣어준 집단, 넣어주지 않은 집단 해가지고 기포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확인하는 거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봐봐. 보통 우리가 상처가 난 부위에다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얘가 뭐라고? 자, 막 상처 부위에서 이렇게 흰색 거품이 막 생기는 건 이 카탈레이스가 그 가산화수소를 빠르게 이렇게 분해시켜줬고, 얘 덕분에 소독 효과를 갖는 거야. 산소가 활성이 되게 크거든. 이때 붕괴에서 나왔던 산소가 상처 부위에서 막 달라붙어서 거기 있는 세균들하고 막 반응하니까 흰색 막 거품이, 뭉게뭉게한 거품들이 생기는 거야. 된가요? 오케이? 그리고 그 흰색 거품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상처 부위에서 세포가 그냥 생세포가 오픈이 되면서 상처 부위에 내 세포 있었던 카탈레이스가 얘를 빠르게 만나서 얘와 얘를 붕괴시켜줬기 때문인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상처 부위가 안 난 부위에서는 당연히 이산소 기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 생기겠죠, 당연히. 그죠? 카탈레이스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아이에 의해서 붕괴됐기 때문에, 카탈레이스는 뭐로? 주성분이 단백질이니까 유기촉매거든. 근데 얘를 이런 비슷한 실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실 상황에서 과산수를 놔두고 이산화 망가니즈를 집어넣고 반응을 시키면 똑같이 물과 산소로 거품들, 기포들이 생겨요. 얘 같은 경우는 유기물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인체에서 이런 금속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촉매야, 촉매. 근데 단백질 계열로 되어 있는 촉매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촉매는 무기촉매라고 표현하는 거야. 얘도 촉매야, 촉매. 이런 건 무기촉매, 단백질이나 유기물로 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니까. 무기촉매, 얘는 유기촉매. 우리 인체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단백질 계열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효소를 언급하는 표현이 되게 다양하게 여러 형태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사용되는 효소는 다 그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들로 진행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키도키? 오키도키요? 오키도키요? 자, 그리하여서, 자, 여러분 지금 효소를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을 좀 했는데, 246쪽에 왼편에 보면 생체 촉매 효소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246쪽에, 그죠? 왼편에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여기 파란색 써져 있는 이 세 개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좀 적어줘봐. 언급된 형태들. 자, 효소를 말할 때 주로 뭐라 하더라? 정촉매라고 하더라.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진 건 정촉매. 그리고 걔네들 생체 내에서 만들어진 건 생체 촉매라고 하고, 그리고 유기촉매라고 표현한다고. 무기촉매는 아니고. 됐죠? 정촉매, 생체촉매, 유기촉매. 무기촉매는 아니야. 무기촉매는
이런 이산화 망가니즈 같은 아이들이 있어. 똑같은 반응을 하더라도 이렇게 진행된다. 카탈레이스에 대해서는 실험 설계하는 것까지 한번 다시 언급될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지우고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특정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형태로 작동이 되는가? 정초매 역할을 하는가? 일단 효소는 전반적으로 일단 기질 특이성을 갖고 있어요. 기질 특이성. 기질 특이성 들어보셨죠?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는 단백질은 안 건드려. 지방도 안 건드려. 뭐만? 녹말만 건드려. 녹말이 엿당으로 소화되게끔 하잖아. 그래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아이는 정해진 기질하고만 만나서 녹말하고만 반응하여 얘를 뭐로? 엿당으로 소화되게끔 해줬었잖아. 녹말이 포도당 겁나 뒤지게 많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들의 이런 형태였었으면 두 개씩 잘라서 이런 형태로 되게끔 해줬잖아. 녹말만 인식해서. 왜냐? 저 아밀레이스가 저 기질을, 얘가 기질이겠죠? 반응물이니까 저 기질을 인식하는 아밀레이스의 입체적인 구조가 만약 이렇게 짜가닥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이런 부위하고 이 동글동글한 부위랑 입체 구조가 맞지 않잖아. 그지? 근데 아밀레이스는 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었던 형태들이 우리는 뭐가 유사하다? 입체 구조가 정해져 있어서. 입체 구조가 특이하게, 입체 구조가 정해져 있다라고. 정해진 입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는 형태여서 이 동글동글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냥 효소의 활성 부위라고 해요. 특정 기질하고 특정 효소가 딱 만나서 반응을 하는 그 부위를 효소의 활성 부위라고 해요. 기질 특이성을 인식하는 여기 이 부위,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이 기질을 인식하는 여기 이 부분을 효소의 활성 부위라고 하는데 이 효소의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와 녹말이라고 하는 것하고만 입체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여러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뭐는 절대 다른 것하고는 만나지 못해. 오케이? 그래서 기질 특이성, 짝꿍이 정해져 있는 거야. 입체 구조가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기질하고만 만나서 반응하더라. 그쵸? 그리고 얘가 어떤 식으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효소 덕분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춰집니다. 효소 덕분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서 화학 반응의 속도가 빠르게 되는 거야. 효소의 역할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 자,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하는 게 뭔지 한번 봐볼게요. 일반적으로 봐봐.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었던 이 고분자 물질이 있다라고 하자. 저 고분자 물질이 얘를 가만히 놔두면 얘가 따로 떨어져서 이거 하나로 따로 해체가 될까? 되기 어렵죠. 얘를 그냥 가만히만 놔두면. 얘가 따로 떨어져서 두 개의 분자로 떨어져, 두 개의 입자로 떨어져 나가려면 저 아이들한테 뭐라도 공급돼야 돼. 딱 잡고 매가지 잡고 흔들기라도 해야지. 쉐이킹. 그래야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겠지. 즉 모든 화학 반응, 그게 동화작용이든 그게 이화작용이든 모든 화학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어. 오케이? 모든 종류의 화학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반응이 이거를 뭐 주관식으로 뭐 2점, 4점짜리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린 그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돼요? 오케이? 그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동화작용에서든 이화작용에서든 활성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더 높았고 따로 만들어진 얘네들의 에너지 수준은 더 낮잖아요, 생성물. 그쵸? 얘가 얘로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될 때 그냥 스무스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 반응물한테 얘를 흔들어서 얘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움직이게끔이라도 해줘야 얘가 떨어져 나갈 거잖아. 그래서 이게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흡수가 되어야 돼. 얘가 이 정도의 에너지 수준, 얘가 어느 정도의 분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떨어져 나가면서 해체가 될 거니까. 그걸 우리는 EA라고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 근데 저 아이랑 입체 구조가 딱 맞는 효소가 있게 되면, 그치? 외부에서 그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이 아이들의 분자 운동 에너지 값이 증가하고 특별하게 움직임이 있었던 거에 비해
얘를 딱 맞는, 얘와 딱 맞는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누가 있게 되면, 효소가 있게 되면, 효소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런 형태를 생겼을까, 활성 부위에. 이 반응물을 인식하는 저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효소죠.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죠. 그죠? 그 아미노산은 뭐 R 그룹들이 다 달라요. 카복식기와 아까 아민기는 공통으로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R 그룹이 어떤 건 OH를 갖고 있기도 하고 어떤 건 뭐 H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잖아요. 가지고 있는 R 그룹들을 가지고 있고 이 R 그룹들 자체가 전자를 전달받는다거나 내보낸다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기질하고 결합되는 그 위치에 딱 적절하게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R 그룹이 노출되어 있었던 거지. 그러니 화학 반응이 끊겨져서 매게 될 수 있는 거야. 이러한 R 그룹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기질하고 저 효소가 딱 입체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지기만 하면 외부에서 걔를 쉐이킹 흔들 만큼의 에너지가 흡수되지 않더라도 걔와 딱 맞는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러한 기능기들을 그대로 노출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만나면 떨어져서 그 두 개 뚝 떨어져 끊어지고 그러니까 자동 마치 커터 칼처럼 딱 그 구조와 딱 맞아 떨어지는 부위에 그 기질이 만나기만 하면 이미 뭔가를 자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 걔를 흔들게끔 해줄 만큼의 에너지가 흡수되지 않더라도 그것보다 더 작은 에너지만 있더라도 거기에 만나기만 하면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형태들이 제공이 돼서 얘의 결합이 끊어지는 거야. 끊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효소가 있기 때문에 효소가 이런 기능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그룹들 그 R그룹이 이 효소랑 기질이 만나는 어디 부위? 기질 결합 부위. 다른 말로 활성 부위에 효소의 활성 부위 그리고 간혹 가다가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하는 이 멘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해져 있는 효소와 그지? 정해져 있는 기질이 딱 그들이 결합한 그 순간 얘와 얘가 딱 만난 그 순간 얘와 얘가 딱 한 덩어리가 되어서 딱 만나 있는 이 순간을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표현해요. 기질과 효소가 딱 만나 있는 그 타이밍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드는 그 순간에 효소 기질 복합체에 활성 부위에 입체 구조가 딱 맞는 효소가 기질이 딱 만나가지고 여기에 노출되어 있었던 전자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얘가 딱 결합이 끊어져서 원위치가 되는 거. 오케이? 그러니 외부에서 어떻게 이만큼의 에너지가 흡수가 되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났던 거에 비해 효소가 있게 되면 얼마만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만 제공돼서 외부에서 이 둘을 만나게끔 하는 것만큼만 에너지가 흡수가 돼도 화학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치?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야. EA가 낮아져. 효소가 있을 때야.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된 거고 얘는 효소가 없을 때. 효소가 없을 때의 기본적인 EA 값이라고 보면 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거 세 번째.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끔 해주는 거고 입체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걔가 끊임없이 거기에 전자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원위치가 되는 조합이야. 원위치가. 오케이? 그래서 기질만 있으면 걔는 평생 계속 재사용되면서 그 일을 계속 해줄 거야.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일을. 돼요? 효소는 끊임없이 재사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있는 것 자체로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면서 끊임없이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다, 달아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개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화작용에서의 그죠?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이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이 낮으니까 이화작용에서의 대표적인 효소가 있을 때의 어떤 낮아진 활성화 에너지 값이라면 여기서 추가로 들어간 개념이 반응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반응열. 반응열은 봐봐.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 여기서 여기 이만큼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 여기서 이만큼 이 둘을 뺀 것만큼이 반응열이야. 반응열. 지금 효소가 반응열을 변화시켰어요? 효소가 있고 없냐에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었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으로 반응열을 변화시켜준 건 아니죠. 효소 때문에. 그쵸? 그래서 효소는 반응열을 변화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반응열은 완전 순전히 그
반응물이 가지는 유기물의 최종적인 에너지 수준에서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의 차이를 뺀 것만큼이야. 그래서 효소는 반응열을 변화시켜주진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반응열의 개념은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 차이예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 차이. 자, 이거는 쉬워요. 이화작용은 쉬워. 왜 쉽냐면 그래, 이만큼이 얘에게 추가로 흡수되어야 될 활성화 에너지, 화학반응을 하기 위해서. 근데 효소가 있으면 그 효소는 뭐 전자전자라게끔 노출되었으니까 낮아진 활성화 에너지겠지. 그지? 요건 쉬워. 근데 여러분 책에도 그래서 이화작용에 대한 그래프가 위주로 나와있어요. 여러분 책 246쪽에 그게 이화작용 거잖아. 그지? 근데 화학반응이 이화작용만 있나? 아니지. 무슨 작용도 있어? 동화작용도 있잖아. 방금 제가 이화작용, 동화작용 둘 다 설명했던 것처럼 화학반응에 동화작용도 있잖아. 동화작용도 있어서 자, 두 번째 동화작용의 그래프에서 함정을 많이 봐. 간단해. 두 번째 동화작용 거 얘기해줄게. 동화작용은 외부에서 에너지가 흡수되어야 일어나는 화학반응이지. 외부에서 에너지가 흡수되어야 일어날 수 있는 화학반응이야.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이 이러니까.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이 더 높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것만큼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효소가 있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질 거니까 이렇게 낮아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래,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리고 여기가 D 이렇게 라고 하면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그래, 효소가 있을 때 그리고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그래, 그럼 효소가 없을 때는 원래 이만큼 화학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A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가 들어갔는데 효소가 있었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가지고 A가 아니라 낮아진 만큼 B겠구나 라고 친구들이 답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틀려요. 왜 틀리냐? 동화작용은 반응열을 포함한 만큼 그 이상의 에너지가 흡수되어야 돼. 왜? 그들을 붙여주어야 되니까 붙여주게끔 해줘야 할 에너지 정도까지를 포함한 게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래서 얘가 답이 아니고요.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A 더하기 얼마? C 값이야. 반응열과 반응열 이상까지를 더해서의 에너지가 흡수되어야지만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언제다? 이 A 더하기 C 값, 여기서부터 여기 값이라고. 근데 효소가 있어서,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효소가 있어서 낮아진 활성화 에너지, 낮아진 활성화 에너지 값은 얼마다? C는 그대로인데, 그지? 요 정도의 에너지만 흡수되어도 충분히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지? 오케이? 둘에서도 마찬가지. C라고 하는 반응열이 변화가 된 건 아니잖아요. C 위쪽에 있는 언저리만큼의 에너지가 화학반응이 일어나려면 필요한 이만큼 에너지가 실질적이었는데, 그지? 요만큼의 에너지만 들어가도 화학반응이 동일하게 일어난 거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 차이에 해당하는 반응열은 변함없이 똑같이 C값으로 똑같았었잖아요. 선생님, 그럼 D는 뭐예요? 페이크죠. 너네들 헷갈리게 딱 줘라고. 오케이? 그래서 C라고 하는 반응열을 변화시켜주지는 않고, 그죠? 여기서의 반응열보다 여기서의 반응열은 C야, C. C라고 하는 반응열은 변함이 없이 반응열의 더 초과분의 이만큼의 C 더하기 A만큼이 효소가 없을 때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고, C에서 낮아진 B만큼, C 더하기 B만큼이 효소가 있을 때 낮아진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C는 반응열이다. 반응열은 변함없이 불변이더라. 효소가 있더라도 없더라도 반응열이 변화된 건 아니더라. 맞죠? 근데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 건 맞잖아요. 되죠? 흡열 반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어주세요. 그려주세요. 그죠?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A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에너지 B 이거 아니라고. 이거 오답이라고. 넌 틀렸고 빨간색이 이게 맞다고. 파란색 아웃라인 쳐진 이게 맞다고. C는 반응률이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C는 반응률 값이 똑같더라고. 기록을 해주십시오. 자, 그럼 이어서 그래서 자, 동화작용에서의 활성화 에너지 언더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고. 이화작용은 쉬워. 근데 이화작용 기준으로 똑같이 외우면 안 된다고.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이니까 반응열을 포함한 플러스 알파 값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흡열 반응이니까. 자, 그래서 어떤 게 동화작용이고 어떤 게 이화작용인지 여러분이 그걸 먼저 판단하시고 어떻게 EA 값이 어디 거더라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효소의 주된 성분이 단백질이다 보니까 효소의 특징 단백질이다 보니까 최적의 온도, 최적의 pH에서 기능을 잘하겠죠. 네, 단백질은 이체 구조가 되게 중요한데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그게 뭉개지잖아. 최적의 온도인 36.5도씨로 우리 몸이 다 시스템화되어 있는 게 우리 몸은 효소 시스템으로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효소라고 하는 아이가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입체 구조가 뭉개져 버리잖아. 우리가 계란후라이를 했는데 먹기 싫다고 해서 냉장고에 넣었다고 해서 얘가 다시 날달걀이 되진 않잖아. 한번 고온에 의해서 변성이 돼버리면 그 입체 구조가 다시 원상복귀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내가 선호하는 왜 아까 그 효소의 그 활성 부위에 수소이온, 수산화이온들이 각각 그 노출되는 상태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주변에 어떤 수소이온이 얼마만큼 있고 어떤 수산화이온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화학 반응의 정도가 다 다르거든. 그래서 효소들마다 최적의 pH들이 다 픽스되어 있어. 그러니까 pH 1에서부터 pH 14까지 산성의 상태, 중성의 상태, 염기성의 상태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어디 설명하고 있냐면요. 제가 페이지 240 거기 251쪽 추가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것도 안 잡아주면 너 모르고 넘어갔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251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효소는 다른 단백질처럼 열에 약할까는데 약해요. 입체 구조가 뭉개집니다. 그리고 활성 부위 아까 설명했죠. 정해진 활성 부위에만 기질이 결합하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입체 구조가 틀어져 버려서 활성 부위에 결합할 수가 없죠. 기질이. 그리고 온도와 pH에 약한데 pH는 pH 1에서부터 14까지 수치를 화되어 있죠. 7이 중성 정도면 7에서부터 14까지가 염기성이고요. 7에서부터 1 정도가 산성입니다. 그래서 펩신은 위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효소죠. pH 2 정도의 환경에서 기능을 잘합니다. 굉장히 산성의 환경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아밀레이스는 pH 7 정도의 중성의 환경에서 기능을 잘해요. 그러니까 효소들마다 기능을 잘하는 pH 조건이 다릅니다. pH 8 정도에서 기능을 잘하는 건 트립신이라는 아이라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주변에 어떠한 정도의 수소이온과 수산화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능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정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들은 단계적으로 일어나.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한꺼번에 확 빛과 열을 내면서 한 번에 확 타버리는 거에 비하면 이런 우리 몸의 화학반응들인 물질대사들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천천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251쪽 다 설명했으니까 앞으로 넘어오시면 많은 요소들이 우리 몸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용되냐? 일상생활에서 이용돼요. 그러면 선생님 특히 언니 잘 들어봐. 효소는 그러면 생명체 내에서만 작용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물질대사라는 게 생명체 내에서만 일어나는 화학반응이니까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에서만 일어나는 동화작용, 이화작용이야. 그리고 효소에 특화되어 있어. 그럼 선생님 효소는 인체 내에서만 작동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효소는 생명체 바깥에서도 작동합니다. 어디에 쓰여요? 여러분 엄마들이 고기를 연육작용할 때 그지? 뭐 불고기 잰다라고 할 때 사과나 키위나 배 갈아가지고 그 집에다가 불고기를 좀 담가둡니다. 그런 일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요리를 잘 안 하시면.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사과랄지 배나 얘네들 안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어. 사과 안에. 신기하지? 여러분은 그걸 이제 땡기지 않겠지만 여러분 뭐 이렇게 고기 먹고 난 다음에 과일 먹고 싶다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 나이쯤 되니까 고기를 되게 많이 먹으면 과일이 땡기더라고. 왜? 내 몸 안에 있었던 내 위 속에는 단백질 소화효소만으로도 뭐 부족한 거야. 그래서 땡기는 거야, 땡겨.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밥 다 먹은 것 같다 그럼 과일 좀 갖고 와봐라 막 하시는 이유가 본인 몸에서 만들어지는 고기 소화효소나 이런 소화효소만으로 부족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땡기는 거죠. 그래서 인체 내에서도 작용하잖아요. 인체 바깥에서도. 그죠? 사과, 인체 바깥이잖아. 그죠? 사과에 단백질 소화효소 있다니까 배에도 단백질 소화효소 있다고. 소화를 촉진시켜줘, 더불어서. 우리만 바깥에도 사용돼. 그래서 이제 뭐 발효식품이나 식혜에도 사용이 되고, 식혜에 엿기름 있거든요, 엿기름. 식혜에다 엿기름을 넣고 식혜를 만들어요. 그 엿기름 안에는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밥알을 엿당으로 소화시켜줘서 우리가 식혜가 되게 단맛이 난다라고 하는 건 엄마가 거기다 막 당근을 때려, 쌀당을 막 때려 부어서가 아니라 엿당 성분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맛이 도는 거예요. 되죠?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혈당 측정기, 소변 안에 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그 소변 검사기로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당뇨병이 혹시나 있으면, 그래서 당이 소변을 통해 만약 버려지게 되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성분을 인지하는 단백질 입자를 소변 키트지에 깔아놨어. 포도당하고 입체 구조가 딱 맞는 그 알을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걔가 색깔 라인이 딱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포도당이 딱 인지가 되면 얘가 라인이 하나가 더 생기면서 오메 쌌어 어디에 쌌어 5주 만에 지금 포도당 들어있어 큰일 났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의학 분야에서도 사용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효소 세제 같은 거, 우리 뭐 단백질이나 이런 게 때에 많이 있잖아요. 단백질 제거 효소나 또는 지질 제거 효소들을 생체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게 EMS 세제죠. EMS 효소 세제. 그래서 248쪽 아래에 효소 세제, 효소 치약, 뭐 효소 화장품에서 뭐 등등등 다 다양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수업 시간에 249쪽에 카탈레이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설명드렸어요. 동물의 생간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카탈레이스의 누구는 기질은 H2O2. 그래서 이 H2O2를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뭐가 뭐로 소화시켜주더라? 카탈레이스가 있다면 물과 산소로 분해하고요. 당연히 화학 반응식 맞출 수 있으셔야 되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래 249쪽도 여러분이 풀어오셔서 249쪽 숙제, 그리고 252쪽과 253쪽까지 숙제가 되겠습니다.